지금 맞벌이에요. 근데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싫을 것 같기는 해요. 국민의 소득하위 70%, 즉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지원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국민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총선 앞두고 돈 풀기로 표 구걸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총선을 보름여 앞두고 풀린 이 9조 원의 코로나 지원금이 정치권 최대 이슈가 됐습니다. 국민들에게 돈을 푸는 건 여야 모두 동의를 하는데요. 이런 방식은 안 된다라는 게 논란의 핵심이겠죠. 그 목소리부터 딱 들어보겠습니다. 기대에 다소 못 미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2차 추경안을 준비하고 또 제출해 주십시오. 선거 중이라도 야당 지도부와 아무 조건 없이 만나겠다. 나라 살림만 축내면서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전형적인 매표형 정책으로 반대하고 비판합니다만, 만일 줘야 하겠다면 국민들을 편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 지원금,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정치권 이슈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야당의 비판 핵심은 줄 거면 다 주고, 원래 우리는 선별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게 기본 기조입니까? 그렇죠. 원래 이게 이제 70%라는 게 왜 70%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70%라고 그러면 30% 7대 3인데요. 근데 지금 이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50% 정도를 이제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당청 협의 과정에서 70%로 점점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갈등을 빚었던 것인데, 그 70%라는 기준이 뭐냐? 자, 그러면 또 70%를 어떻게 구분해낼 거냐 하는 거죠. 왜냐면 예전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보통 이 분류하는데 비용만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주려면 다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지적과 함께, 예. 또 지금 발표가 됐는데 문제는 돈이 주는 시점은 또 총선이 끝난 다음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총선용으로 말만 해놓고 실제 또 국민들이 받아가는 거는 총선 끝나고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정책의 어떤 면에서 보면 형평성 문제, 더구나 또 이게 지급되는 것이 총선 이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이 총선용 관건선거용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야당의 의혹들, 이런 것들이 지금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 목소리를 보니까요, 정태현 변호사님. 네. 추경 국회 통과가 그렇게 순탄치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대통령이 마음 먹었으니까 대통령 명령권, 긴급 명령권 발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헌법상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한다 얘기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국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 하는 것이지, 국회가 멀쩡하게 있는데 이런 권한을 행사한다는 건 조금 굉장히 부적절하죠. 헌법상 이제 적법한 여부도 이제 나중에 다투어질 수도 있고요. 결국 어느 쪽으로 보나 결국 경기 부양과 취약계층 보호, 그 두 가지 목적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좀 잘 짰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 방법과 대상을 두고 여야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요, 빚내지 말고 예산을 감축하라고 쓴소리를 했던 게 바로 지금 현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입니다. 그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돈 포국기가 아니라 시장에서 스스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정상적인 구조조정을 외면하고 국민 세금을 쏟아붓는 정부와 국채은행, 기업 간의 부패사슬 구조가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4년 전에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시절에 저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 교수님, 지금 빚을 내는 게 맞느냐 아니냐를 두고도 계속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지금 통합당 얘기가 240조잖아요. 240조를 만들어서 그걸로 지원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밝힌 11조 7천억입니다. 그럼 이 격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240조를 만들어내는데 정부 예산에서 다 깎아서 만들자고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지는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럼 240조를 만들어내려면 거의 20%를 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어느 부서에서 어느 만큼을 절감해 낼 거냐. 필요 불급한 부분은 또 지출을 해야 되는 거죠. 정부가 움직이려면.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스탠스 자체는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는 그 주장 저는 동의해요. 무슨 말이냐면 더 많은 돈을 풀어서 경기가 살아나도록 해야 된다. 다만 어디서 어떻게 돈을 만들어낼지 할 때 전체 20% 예산을 일방적으로 다 삭감하는 부분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은 그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리는 부분은 만약 240조를 만들어냈는데 돈이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하든지 아니면 여기 국민채 40조 얘기하시던데 그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는 원래 주장은 이거예요. 가능한 한 돈을 빌리지 않고 우리가 짜내서 운영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내자는 거니까 기본적 방향 같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오늘 물론 김종인 본부장을 선대위원장을 겨냥한 건 아니지만 이재명 지사가 과거 정권에서 부정부패 안 했으면 1,000만 원씩 주고도 남았다라는 말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참 저는 무슨 근거로 저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거 정권에 부정부패했다면 1,000만 원 준다면 우리 국민당 1인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럼 뭐 수백조가 될 텐데요. 도대체 그러면 과거 정권의 무슨 비리 때문에 무슨 비리에서 얼마나 해서 저 정도의 금액이 했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과거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본인들이 이야기하던 노무현 정권과 김대중 정권과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선동적인 이야기란 거죠. 말씀 그렇죠. 특정해서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특정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선동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만큼 그 1,000만 원이라 그러면 1인당 1,000만 원 그러면 수백조에 달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근거를 대야 될까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과거 정권에서는 1,000만 원 부정부패 없으면 1,000만 원 줘도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어쩌면 근거가 없는 굉장히 선동적인 저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치권도 정치권인데요. 제일 혼란스러운 건 바로 국민들일 겁니다. 돈 많이 버는 순서대로 정리했을 때 앞에서 30% 빼고 돈을 최대 100만 원씩 준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기준도 못 제시를 해서 졸속 대책이란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득 하위 70%, 즉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앞으로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정부로 받은 지원금이 소득에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 나는 70% 하위 소득에 포함이 되는가 안 되는가? 예금 소득을 집어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어마어마한 혼란에 대해서 사전 준비도 없이 정부는 불쑥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오늘 모든 뉴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이걸 것 같아요. 정부가 누구까지 주고 누구까지 안 주는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좀 혼란이다. 이 부분입니다. 제 주위에도 다들 과연 내가 70%에 들어가서 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70%가 누구냐를 떠나서요. 나누는 기준조차 정부가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당국에서는 다음 주쯤에 지급 기준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아니 이게 왜 일주일이나 걸려서 발표될 문제인 겁니까? 적어도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는 현금성 지원, 복지 지원이라면 당연히 그 지급 기준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놓고 국민적 혼란이 없도록 함께 알렸어야 되는 게 마땅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현재의 소득만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자산 등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따라서 적용 대상이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이고 벌써부터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도 2인 가구이기 때문에 대부분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4인 가구일수록 이 가장의 소득이 크지만 소득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역차별 논란까지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가 오히려 선심성 정책을 펼치면서 국민들에게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서 국민의 갈등을 초래하고 사회적인 갈등 또 분열을 야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음 주까지 갈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이번 주 안에라도 발표해서 국민들에게 더 큰 혼란이 없도록 빨리 기준을 좀 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이현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액,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경계를 나누는 것도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든다고 하니까 바로 장혜철 평론가님 말씀드릴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여러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오늘 부랴부랴 설명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70%의 국민들께 이러한 그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에 해당되느냐의 여부입니다. 늦어도 아마 다음 주에는 설명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또 그럼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100만 원을 받는 수의 대상이 부동산, 자동차 같은 소득 재산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좀 덩달아서 논란입니다.
금융소득이라든지 뭐 네. 월세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소득 수준을 가능하면은 이 뭐 자산이 많은 자산가들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 이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제가 글쎄 독해력이 많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부가 도대체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소득, 아파트, 뭐 자동차도 넣겠다는 건지 안 넣겠다는 건지 그것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런 종류의 이제 긴급 재난구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1인당 얼마씩 다 줘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은 어떤 면에서 보면 천재지변이냐 뭐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나누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은퇴한 어떤 그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수입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사놨던 땅도 있고 뭐 차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그럼 소득을 어떻게 정할 거냐는 문제예요. 아까도 지금 그 차관도, 구윤철 차관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다른 종류의 세금을 내는 것들을 다 합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서 할 경우에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712만 원 이하를 준다 하면 713만 원 받으면 어떡할 겁니까? 이 사람은 이 많은 차이로 해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정말 이런 차이가 겁니다.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금액들은 아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우리가 나라가 정한 어떤 그런 상황들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주든지 아니면 전체 100%다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 나누면요. 아마 다음 주 머리 터질 겁니다. 지금 기획재정부 이거 나누느라고 예를 들어서 뭘 포함시킬 것인가. 그러면 내 옆집 사람은 나보다 돈 많은 것 같은데 왜 저기는 안 주고 나는 왜 안 주느냐.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주민들 간에도 갈등의 소지가 굉장히 큰 상황이죠. 정말 대략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한번 읽어보면 1인당 소득 기준으로는 264만 원이고요. 그 밑에 그리고 4인 가구 기준이면 아주 대략적으로 712만 원인데 뭐 이것도 사실 본인이 혜택을 받은지가 명확치가 않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운동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거의 한 달째 쉬고 있어서 나오면 저희는 좋은데 지금 맞벌이에요. 근데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싫을 것 같기는 해요. 예, 뭐 나중에 그 돈을 다 어떻게 할지 계획이 없이 그냥 무조건 준다라고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정태현 변호사님. 네. 그래서 오늘 자기 본인 건강 이제 보험료 확인하는 복지로라는 이 사이트가 있는데 하루 종일 먹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럼 나는 받을 수 있나 발품을 좀 팔아봤는데 그조차도 좀 확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이제 소득하고 또 그 다음에 뭐 재산, 뭐 자동차 소유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보험료가 매겨지거든요. 그게 단순히 소득을 안 하고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마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뭐 복지로 들어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이 100만 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 성격 규명을 명확히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나온 걸 보면 소득 기준으로 무조건 1,200불씩 1인당 1,200 주거든요. 다만 연 9만 9천 불 이하 소득의 경우에 거기에 더해서 실업자의 경우에는 1년 600불씩 13주 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 또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별도로 600불을 주고 그 다음에 또 1,200불 주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 저 100만 원은 무엇인지 우선 정부가 왜 주는지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말씀이시죠. 명확히 세고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지 되지 무조건 나눠주는 식으로 하면 누구는 100만 원 받고 나는 아무도 못 받고 이런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 불만만 덧붙일 위험이 있습니다. 글쎄요. 뭐 정부가 70%에게만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도 뭐 저도 모르는 건 아니라서요. 정부의 목소리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대강은 이게 이제 그 중위소득 150%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네. 뭐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섣불리 말했다가는 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게 섣불리 말했다간 더 큰 논란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좀 안 된다는 겁니까?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미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섣불리 말씀하실 게 아니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와 함께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것이고요. 소득 기준보다 더 큰 문제가 지금 정부에서 소득 기준이나 뭐 재산 같은 걸 산정할 때 보통 작년 자료를 통계로 합니다. 예. 그런데 아까 저희 시민 인터뷰 보시면 운동 가르치는 일 하시는 분들, 대면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자는 작년에는 소득이 높았어도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소득이 떨어진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반면 작년에 예를 들면 1인 가구 기준으로 250만 원 정도 소득이 계셨던 분이 직장이 계속 유지되면 올해도 250만 원입니다. 이분들은 소득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작년에 300만 원 버셨던 분들이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이 어려워지고 운동을 못 가르쳐서 소득이 없어져도 작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분들은 그 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정작 올해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진 이런 자영업자나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는 이 혜택이 실질적으로 못 돌아갈 수도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서요. 작년 기준이 아니라 그렇다면 올해의 기준으로 어떻게 소득을 산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명확하게 답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작년 기준에는 꽤 벌었는데 올해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저희가 지금 제목으로 잡았던 것처럼 우리 집은 받는 거냐 정부도 몰라요라는 얘기인데 그 다음 주나 돼서야 구체적으로 이 코로나 지원금, 재난지원금 혜택 대상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